아이폰 17 프로 맥스 256기가 모델을 여행 전날에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쓰던 아이폰에서는 2배 줌만 쓰다가 이번 17 프로 맥스에서는 8배 줌도 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날은 여행의 첫날이고 오전 일찍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네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까지 이동을 할 거고요. 하네다 공항에 무사히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출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전 일찍 나오다 보니까 유리에 아침밥만 챙겨주고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오다 보니 비행기 출발 전에 뭐라도 하나 먹어야 했습니다. 마침 게이트에 이런 도시락을 파는 매장이 있길래 돈까츠 샌드위치 하나 사서 먹었고요. 가격은 1000엔은 안 했고 맛도 나름 괜찮았어요. 배를 치우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대부분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와 오즈모 나노 그리고 아이폰 16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17 프로 맥스의 결과물은 정말 너무 훌륭했습니다. 8배 줌까지 화질 저하 없이 쓸만하다는 게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당장 사도 좋다고 할 만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여행에서 17 프로 맥스를 쓸 수 있어서 여행이 더 즐거웠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비행기는 일본의 국내선 전문 항공사인 에어두라는 LCC를 탔는데요. LCC여도 어른 2명에 6만엔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비행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되는 것 치고는 비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도 외부 인터넷까지는 안 되지만 와이파이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나 비행 정보를 볼 수 있는 점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무료 드링크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게 국내선인데도 좌석 배치가 232 배열이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갈 때도 항상 33 배열의 비행기만 탔었는데 국내선인데도 이 정도 크기라는 거는 도쿄, 홋카이도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김포, 제주처럼요. 신치토세 공항에 내리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저는 공항이 아니라 무슨 대형 아울렛에 온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신치토세 공항 국내선 2층이 다양한 가게가 밀집해 있는 구역인데 이곳에는 타 지역으로의 출발을 앞둔 관광객이나 현지인들의 쇼핑 수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여행에 특별 게스트가 있어서 지금 저는 국제선 도착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 여행의 특별 게스트는 부산에서 모신 저희 어머니입니다. 유리 친할머니죠.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렌트카도 빌렸습니다. 차량은 미쯔비시의 델리카 D5라는 7인승 미니밴이고요. 가격은 일주일에 약 7만엔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 포함을 해서요. 디자인이 이래 보여도 나름 2019년에 풀체인지 되어서 나온 차량이에요. 차량에 대한 소감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디젤 차량이라 특유의 시끄러운 건 어쩔 수 없었지만 힘도 좋고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무엇보다 짐을 가득 실어도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저는 여행 다닐 때는 미니밴을 렌트하는 편이에요. 홋카이도에서의 첫 끼는 삿포로시의 호텔로 가기 전에 있던 회전초밥 토리톤이라는 가게에서 먹기로 했고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이더라고요. 유명한 체인점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체인점이에요. 사실 도쿄에도 지점이 있어요. 이케부쿠로 토부백화점 식당가 가시면은 지점이 있고요. 다른 가게를 찾을까 하다가 비도 오고 날씨도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고요.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회전초밥 체인점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시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긴자에 무슨 오마카세 스시와 비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족 단위의 손님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스시를 맛보고 싶으신 거라면은 1시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날 먹은 것 중에 이 홋카이도산 연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늦은 점심을 마치고 호텔이 있는 삿포로 시내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확실히 홋카이도의 도로는 도쿄와 다르더라고요. 도로가 좀 폭이 넓고 차선도 많아가지고 운전하는 거는 편했는데 이 도로가 깨지거나 파인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1년에 절반 정도는 눈이 쌓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로를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마치 부산의 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첫날 묵은 숙소는 삿포로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2박에 식사 없이 46,000엔 정도 했습니다. 침대도 3개까지 제공되고 소파나 탁자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틀간 묵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무사히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외출을 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어디를 가나 그렇지만 도심지에 있는 호텔은 숙박객도 주차장 요금을 내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는 1박에 1,800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틀간 주차비만 3,600엔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비싸다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삿포로 시내에 있는 빅카메라에 왔고요. 여기서 이번 여행에서 좀 특별한 영상을 남겨보고 싶기도 하는 마음에 오즈모 나노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고 이 아이의 모자나 옷에 이렇게 카메라를 붙여서 유리 시선에서는 어떤 걸 보고 있나 라는 걸 찍어보고 싶은 목적으로 산 거였는데 유리가 카메라다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서 결국 그런 장면은 이번 여행에서 단 하나도 찍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커야 카메라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쉽지만 와이프가 여러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빅쿠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옷가게나 슈퍼도 있어서 좀 구경을 했는데요. 홋카이도에는 도쿄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이름의 생선도 팔고 있더라고요. 이때 저는 당연히 가게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저기서 팔던 회나 반찬 같은 거 사서 호텔에서 먹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호텔로 다시 돌아와서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에 있는 가게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삿포로는 정말 번화한 중심가가 아니면 조금만 떨어져도 도로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 갔는데 예약 손님으로 이미 만석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삿포로에서 식도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인기 있는 가게는 예약을 반드시 하자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저희는 근처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으로 저녁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2일차 아침입니다. 6시 반쯤에 저 혼자 호텔을 나왔고요. 이 차량 인테리어가 2025년에 이런 인테리어를 가진 차가 현역으로 팔리고 있다는 게 정말 일본 차량 시장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외관은 보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던데 이 인테리어의 버튼 배치는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침은 호텔 근처에 있는 산도리아라는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샌드위치를 몇 개 사기로 했습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호텔을 예약할 때 제가 굳이 조식을 넣지 않은 이유가 삿포로 시내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굳이 호텔 조식을 먹지 않더라도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삿포로 시내에서만큼은 굳이 호텔에서 조식과 석식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인기 있는 샌드위치를 4개 정도 샀고요. 다른 샌드위치를 압도할 정도로 막 특별하게 맛있다 이건 아닌데 신선한 재료로 만든 지 얼마 안 된 샌드위치다 보니까 그런 재료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점은 좋았어요.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왔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니카 요이치 증류소에 방문했습니다. 일본 위스키의 역사인 타케츠루 마사타카가 세운 요이치 증류소는 제가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야마나시 현의 하쿠슈 증류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봐주세요. 하쿠슈 증류소가 숲으로 가득 쌓인 이런 산속에 있는 증류소였다면 요이치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넓은 평야에 지어진 증류소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의 증류소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일본 여러 곳에 세워져 있다 보니 일본 위스키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예약한 증류소 투어를 통해서 증류소의 다양한 부분을 관람하고 마지막에는 시음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요이치와 슈퍼니카 그리고 애플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음을 해본 어머니와 와이프의 평가로는 요이치는 야마자키보다 뭔가 더 독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줬고요. 저는 마셔볼 수가 없어서 무슨 맛이었는지 전혀 평가를 할 수가 없네요. 어느 증류소도 똑같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티커를 주고요. 저는 그냥 물이나 벌컥벌컥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시음하고 있는 거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옆자리에는 유리가 앉아서 사과 주스를 2잔 정도 마셨고요. 마지막은 기념품 샵이었는데요. 증류소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 위스키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이치도 한 병에 7,700엔이라 이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500ml짜리를 8,500엔씩이나 주고 사야 하는 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1년 반 전만 해도 야마자키 12년의 정가는 11,000엔이었는데 이제는 나스 위스키도 7,000엔이 훌쩍 넘어가니까 실제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요이치, 타케츠루, 미야기쿄 이렇게 3개를 미니 보틀로 묶은 2,300엔짜리 제품은 하나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류소를 나와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요이치야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었고요.
우니 전문점이지만 저는 카이센동을 시켰습니다. 이 카이센동 자체도 맛있지만 같이 나오는 김과 이 게를 반마리 넣은 미소시루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은 처음에 2장을 주고 4장에 220엔으로 리필이 가능했는데 마지막에 김을 2접시 추가로 주문해서 카이센동에 싸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이 매장은 오타루라는 관광지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실 필요는 없다. 바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국도를 타고 오타루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카메라에 잠깐 담아봤고요. 오타루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요코하마 같은 느낌도 나고 큐 카루이자와 같은 느낌도 나고 여러 관광지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돌로 된 오래된 건물이나 운하도 보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길목에는 다양한 가게가 줄지어 있어서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관광을 즐겼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하지만 다음에 여행을 간다면은 저는 오타루나 요이치는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간 여행하면서 느낀 홋카이도의 가장 큰 매력은 넓은 대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이었는데 이런 관광지는 솔직히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관광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 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12도에서 13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홋카이도는 많이 추웠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그래도 16에서 17도 정도는 할 줄 알고 그렇게까지 두꺼운 옷을 챙기지는 않았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와보니까 가장 따뜻한 시간은 정말 잠깐이고 오후 5시만 되어도 깜깜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씨였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실 때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일차 저녁은 삿포로 시내의 이온에 들려서 도시락과 반찬거리를 몇 가지를 사서 호텔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2살이 막 지난 유리는 아직도 낮잠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낮잠 시간을 거의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었어요. 겸사겸사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유리의 내복과 손장갑도 같이 샀습니다. 저녁을 먹고 유리를 재운 다음에 어머니와 삿포로 시내에 있는 메가 돈키 호텔을 들렀습니다. 야마자키나 히비키 같은 위스키를 한 병 부탁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냥 파는 것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그래도 추첨에 당첨되면은 정가에 구매를 하거나 메르카리 같은 프리마 앱으로도 이것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절대로 손이 안 가는 가격인데 이런 가격으로도 판매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何これ 까마귀가 대박이다, 그죠? 도쿄에도 까마귀는 있지만 쓰레기 수거차에 몰려다니지는 않는데 아무튼 3일차 아침입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24시간 주먹밥을 파는 가게에서 주먹밥을 몇 개 아침밥으로 샀고요. 편의점 주먹밥과 비교하면은 냉장고에 안 넣어놔서 따뜻하고 밥이 많았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호텔 체크아웃하고 후라노로 떠났습니다. 이날 일정은 후라노 BA를 관람하고 아사히카와의 숙소로 가는 거였는데 대중교통으로 관광하시면 보통은 정반대의 루트를 많이 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루트로 계획을 짰고요. 이랬던 이유는 이번 여행에서 고속도로를 타는 걸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가을 날씨가 깊어지는 홋카이도에서 국도로 여행하면 보이는 풍경이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어차피 저희는 아이 때문에 여행 일정도 굉장히 널널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고속도로를 타고 빨리빨리 다음 목적지로 갈 필요도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이번 여행에서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요. 비바이에서 국도를 타고 후라노로 넘어갈 때 보이는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응? 유리야 너 무거워 슬슬. 어? 17 프로 맥스에서는 전면 카메라도 동시에 찍을 수 있길래 이번 여행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써봤고요. 후라노의 팜 토미타라는 곳에 왔습니다. 넓은 라벤더 농장을 무료로 관람하면서 라벤더 아이스크림 등을 먹어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라벤더는 이미 없어서 보라색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없었던 점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농장 자체는 잘 꾸며져 있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아이스크림인데요. 생각보다 라벤더 향은 잘 안 나고 그냥 보라색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팜 토미타를 나와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 중인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세요. 오 갔다. 오 여기 뛴다 뛴다 뛴다.
여우 목도리 뛴다. 여우 목도리 한 마리 뛴다. 우와, すご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넓은 평원에서 뭐가 한 마리 뛰고 있길래 농장에서 키우는 개인가 하고 있었는데 꼬리가 길어서 보니까 여우가 뛰고 있더라고요.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저렇게 여우를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팜 레스토랑 치오다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고요. BA의 와규로 만든 고기 요리를 메인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제가 최근까지 먹어본 고기 스튜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고요. 어머니도 여기서 먹은 함박 스테이크가 이번 여행에서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은 오즈모 나노로 찍은 건데요. 아이폰과 비교해서 화각이 넓은 건 맞지만 영상 품질은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작은 사이즈로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과물이 기대보다는 좋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는 이런 넓은 목장에서 양이나 토끼, 염소, 소들을 방목해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100엔의 사료를 사서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농장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소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걸 보니까 저러니까 맛있지 라는 나쁜 생각도 좀 했습니다. 미안해 소야. 왔다. 유리야 여기 왔다. 유리야 여기 왔다. 오, 힘을 못 써. 쏙 뺏어갔어. 그렇게 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BA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청해 호수와 흰수염 폭포로 향했고요. 역시 홋카이도는 국도로 여행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도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중요한 관광지만 몇 개 계획을 해두시고 되도록 이동은 국도로 하시는 계획을 짜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다만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쌓여서 도로가 봉쇄되는 상황이 잦으니 이런 플랜은 차량 이동이 자유로운 계절에 실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청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는 전혀 푸른색으로 보이지 않는다던데 이날은 날씨가 협조를 잘 해줘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 풍경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호수와 함께 저 뒤에 연기가 나는 산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자연이 너무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는 뭔가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도 담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좋습니다. 흰수염 폭포는 멋있긴 했는데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서 그 감동이 조금은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에는 폭포 주변이 하얗게 얼어서 훨씬 더 웅장하게 보이는 것 같던데 이 가을 날씨다 보니까 관광은 편했지만 이 폭포만큼은 감동이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청해호수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니까 굳이 스킵하지는 마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마일드 세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마일드 세븐이라는 담배 광고에 나와서 유명해진 언덕인데요. 해가 지기 전에 꼭 보고 싶어서 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실 저 나무들이 예전에는 훨씬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의 잦은 사유지 침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때문에 농장주가 나무를 계속 베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멋진 사진도 남겨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화 러브레터에 나온 명대사지만 왠지 여기서도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무튼 아사히카와의 호텔로 이동했고요. 아사히카와는 직진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짠 건지 모르겠지만 내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같은 도로가 깔려 있더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이 호텔은 호시노 리조트라는 일본의 유명 리조트 체인에서 관리하는 호텔이라 그런지 호텔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았습니다. 마침 이때가 할로윈 시즌이라 저녁에는 동물 분장을 한 스태프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유리는 저 토끼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절대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도 이틀간 숙박을 했는데요. 패밀리 룸이라는 매트리스를 4개 이어붙인 넓은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틀간 조식 포함 무려 75,000엔짜리 숙박이었는데요. 그만큼 만족도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1층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목욕탕도 있고 야외에 마련된 바나 카페도 잘 구성되어 있어서 호텔에서도 비교적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빠이빠이 해줘. 그러면 유리야 빠이빠이. 저 동물들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저녁은 호텔 근처에 있는 징기스칸 전문점인 다이코쿠야에 방문했고요.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10분 정도 기다리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홋카이도식 양고기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고기 자체도 맛있지만 저는 이 무채에 견과류를 올린 이게 정말 맛돌이더라고요. 이 집에는 상추 같은 쌈채소는 없었는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야삭한 식감도 좋고 시원한 맛도 나서 고기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같이 시켜 드세요. 호텔에 돌아오고 나서는 쌓여있는 빨래들을 세탁했습니다. 어른 3세 아이까지 4명분에 오시다 보니까 세탁기가 하나로는 모자라서 3대나 써야 했고요. 그렇게 여행의 3일차가 끝났습니다. 같이? 곰돌이?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4일차 아침입니다. 이 여행도 중반에 접어들었네요. 이날부터는 조식은 호텔에서 해결했습니다. 삿포로에서나 24시간 여는 가게나 편의점이 많이 있었지 아사히카와만 와도 편의점이 바로 근처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조식 퀄리티는 종류는 적지만 하나하나 맛은 있었습니다. 확실히 먹는 것까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한국인 스태프분도 계셨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호텔 한켠에는 이렇게 인형이 가득 놓여진 공간도 있었는데요. 이거 다 파는 겁니다. 네, 가격은 하나하나가 제법 비싼 편이었는데 퀄리티는 좋아 보였어요. 사진 찍기에도 좋고 호텔에 있을 때는 여기서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호텔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사히카와 동물원에 왔습니다. 이 동물원은 겨울철에 펭귄들이 관람객 앞에서 걸어다니는 게 유명한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이때는 아직 시즌이 아니라 펭귄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동물원이 정말 좋았던 게 주차장비가 500엔이고 관람비가 어른 기준 1000엔이었는데요. 동물원 크기도 크고 이때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비시즌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만 해도 평일이나 주말이나 관람객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유모차를 쓰기도 어렵고 관람 환경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 동물원은 넓은 부지에 우리 하나하나도 굉장히 크고 가까운 거리에서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놔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점심은 동물원 가장 안쪽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아사히카와 카레랑 징기스칸 우동이랑 라멘 같은 걸 팔고 있었는데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영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맛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음식은 간이 세서 대체로 짠 편이었고요. 그냥 어느 관광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말 배만 채우는 정도였다고 하고 싶네요. 자판기에서 물을 뽑았는데 이로하스에 적힌 문구가 도쿄와는 다르더라고요. 홋카이도의 천연수라고 되어 있죠. 홋카이도에서 취수한 물을 팔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유리가 많이 피곤했는지 유모차에서 잠들어 버려가지고 동물원의 나머지 부분을 구경하고 근처에 있는 팜 우에노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카페와 농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카페 음식은 저렴했고 농원의 입장료는 1000엔이었습니다. 동물원도 1000엔이었는데 여기를 1000엔 주고 굳이 들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안 들어갔으면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꾸며놨고요. 여러분들도 꼭 들러보세요. 최고. 여기 엄마 보고 최고 해야지. 엄마 최고. 농원의 안쪽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잘 꾸며진 공간도 나오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문이 있더라고요. 스즈메 문단속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언덕을 마지막까지 올라갔을 때 보이는 풍경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사히카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맞는 바람이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1000엔 이상의 가치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값어치 이상은 하는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호텔에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은 스키야키 상코샤라는 가게에서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왜 스키야키가 아니었냐면 유리도 같이 먹어야 하는데 스키야키는 아직 간이 너무 세서 유리가 먹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격에 맞게 나오는 고기의 질은 훌륭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비싼 메뉴일수록 고기에 기름기가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저는 기름이 많은 건 좋아하지 않아서 가장 싼 츠키로 골랐고요. 그래도 고기 질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다만 양이 좀 부족했어요. 결국 저는 이거 먹고 편의점에서 빵도 또 사 먹었습니다. 양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유리 예쁜 짓 유리 최고 유리 최고 유리 최고 해봐.
최고 최고 최고. 5일차 아침입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의 활동 때문이었는지 지난밤에 유리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날은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자마자 소아과부터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증상은 기침 하나였기 때문에 약 처방을 받고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었어요. 다만 이날은 원래 계획이 중간에 당일치기 온천에서 온천욕도 좀 즐기고 전망대도 보고 호텔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전부 다 취소하고 아사히카와에서 출발해 도야호수의 호텔로 바로 향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거리가 약 250km에 4시간 정도 운전해야 하는 거리였고요. 삿포로까지는 고속도로로 이동하고 그 이후로는 국도로 이동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오토야에 들려서 점심을 먹고 국도로 도야호수로 가는 길에 다묘와 목도리도 좀 사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 같은 곳이 있길래 이모야키라는 걸 사 먹었는데 감자를 쪄서 한번 튀긴 것 같은 음식이었어요.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오후 4시에 가까운 시간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이번 여행에서 풍경은 여기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호텔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도야호수와 호수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섬이 정말 멋진 풍경이었고요. 그런데 이 호텔 모든 예산을 스파 시설과 1층 로비에 몰빵을 했는지 방은 정말 너무 오래되었더라고요. 이 다다미 방인데 대체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한 게 언제인지 감이 안 올 정도로 아무튼 풍경은 정말 멋져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지하 1층에 스파와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노천탕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깊은 노천탕에 몸을 담그면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놨는데 정말 탕에서 안 나가고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인데 밥은 그냥 그랬습니다. 뷔페식이었는데 정말 배를 채운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도 워낙 많아서 음식 한번 가져오기도 힘들었고 맛도 그냥 그래서 그다지 기억에 남지는 않네요. 이러고 산다. 매미. 매미. 이유리 매미. 맴, 너 앉아? 앉아. 매미, 이유리 매미. 매미, 이유리는 매미. 자는 줄 알았다 야. 도야 호수는 매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일 밤 불꽃놀이를 하는데 유람선을 타고 볼 수도 있지만 호텔 방에서도 불꽃놀이의 일부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규모 있는 수준의 불꽃놀이는 아니었지만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점은 좋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시 아이폰 이야기인데요. 확실히 아이폰은 야간 촬영에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이즈도 좀 많은 편이고 특히나 이런 환경에서는 초점을 잘 못 잡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음 모델에서는 좀 더 발전을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6일차 아침이 되었습니다. 노천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새벽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고요. 토야호수를 바라보면서 사진도 몇 장 찍어봤습니다. 뭔가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침인데요. 뭐 조식도 크게 전날 밤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빨리 먹고 나가자 뭐 이런 생각밖에 잘 안 들었고요.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기 전에 호텔에 있는 정원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아이와도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여기서 1시간 거리인 노보리베츠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출발을 했고요. 잠깐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자랑하자면 8배 줌까지는 큰 화질 저하 없이 활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줌까지 활용하면 영상은 최대 24배, 사진은 최대 40배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8배 줌 이후로는 사실 좀 그래요. 그렇게 쓸만한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전에 쓰던 아이폰 15에서는 사실상 2배 줌까지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노보리베츠로 향합니다. 이 차는 렌터카인데도 전동식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네요. 이 점은 좀 놀랐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동은 국도를 이용했는데요. 가는 길에 과수원에서 과일을 팔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봉지에 500엔밖에 안 해서 배와 사과를 한 봉지씩 샀습니다. 배가 맛있었는지 유리가 참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또 국도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까 정상에는 이런 잘 갖춰진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참 이런 풍경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홋카이도에 사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대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이동해서 노보리베츠에 도착했고요. 처음에는 곰목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좀 할 말이 많은 게 즐길 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여행 코스 이곳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 한 명당 케이블카 왕복 요금 포함해서 3,000엔인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비싼 줄 모르고 있다가 이미 와버린 거 어쩔 수 없다고 느껴서 결제를 했고요. 심지어 주차장 요금 500엔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저희 가족은 벌써 9,500엔을 쓴 거예요. 그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멋진 가을 산을 내려다보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볼 수 있는 고목장의 풍경은 홋카이도의 자연과는 갭이 느껴지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오래되어 보이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요. 진짜로 여기는 돈이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차라리 곰 목장을 없애고 케이블카만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좀 좁고 지저분한 환경에 곰들이 저렇게 갇혀 있는 게 솔직히 좀 불쌍했습니다. 후라노에서는 들판에 뛰고 있는 여우도 보고 넓은 목장에 키우고 있던 양이나 소도 보고 환경이 잘 갖추어진 아사히카와의 동물원을 보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벌레도 많고 까마귀도 많고 보면서 그냥 빨리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나마 볼만했던 건 이 안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구타라 호수와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그나마 돈값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호수를 보는데 곰목장 시설이 시야를 일부 방해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요 도시와의 거리를 표지판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의외로 도쿄와 서울은 여기서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저는 서울까지 한 2,000km는 될 줄 알았는데 1,300km인 걸 보면 내 생각보다 지구는 좀 작을지도 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곰목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점심은 노보리베츠에서 가게가 밀집한 골목에 있는 온천시장이라는 곳을 골랐습니다. 굳이 여기를 고른 이유는 2살 유리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가게가 사실상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뭐 특별하게 맛있고 평가가 좋은 유명 맛집이라서 고른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도 꼭 이곳을 들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해산물도 신선하고 메뉴도 다양해서 식사는 비교적 만족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가격도 관광지 물가라고 해야 할까요? 좀 비싼 편이었어요. 가격만큼의 퀄리티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먹은 이 털게살 양념 덮밥은 이 양념 맛이 마치 한국의 맛과 비슷했어요. 상당히 맵고 감칠맛이 올라오는 맛이었는데 오랫동안 일본의 간장과 소금 베이스의 음식만 먹다가 또 이런 걸 여기서 먹으니까 한국 음식 생각도 조금 나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매웠어요. 그리고 또 그 매운맛도 한국 스타일과 비슷했습니다. 안 갈 거야? 가야지. 저 위에 다 기다리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다 왔어. 이제 좀만 더 가면 돼. 일어나. 지옥 계곡에 왔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유리가 정말 엄청나게 피곤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관광은 비교적 짧게 했습니다. 사실 트레킹 코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원한다면 계곡을 일주하는 코스를 걸을 수가 있는데요. 유리도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가장 짧은 구간만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런 온천이 나오는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곡 전체에서 올라오는 진한 유황 냄새와 9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다른 관광지와는 다른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계곡이라는 이름과는 좀 안 맞게 물은 거의 흐르지 않더라고요. 뭔가 온천으로서의 강렬함은 예전에 오이타현 백부의 지옥 온천을 갔을 때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삭막한 느낌마저 들고 전체적으로 좀 메마른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하이파이브. 哎，人家拍照，Q 姐。지옥 계곡 관광을 마치고 차로 5분 정도 더 이동해서 지옥 계곡 위쪽에 있는 오유누바를 구경했고요. 여기는 이름에 걸맞게 넓은 호수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대체 옛날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 장소를 발견하게 된 건지 참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묵은 숙소이고요. 간판에는 일본 최대급의 대노천탕이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던데 사실 그건 잘 몰랐고 그냥 노보리베츠에서 가장 싼 합리적인 호텔을 찾다 보니 고른 게 여기였어요. 여러분은 이 호텔이 1박에 얼마나 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예상하시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전날 묵은 도야 호수의 방과 비슷한 다다미 방이었지만 방 넓이도 그렇고 퀄리티는 어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곰목장으로 가는 케이블카 건물이 보여서 전망은 딱히 볼 건 없었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고 오전과 오후 시간에 남탕, 여탕이 바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지하 1층, 다음날 아침에는 지하 2층을 써봤는데요. 둘 다 탕의 종류도 많고 크기도 커서 만족스러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하 2층의 노천탕이 전망이나 크기나 좀 더 좋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녁인데요. 저녁은 호텔 뷔페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홋카이도에서 먹은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밥 퀄리티는 도야 호수의 호텔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녁에는 대게가 무한 리필로 제공되어서 게를 좋아하는 와이프가 만족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스테이크가 맛있더라고요. 보통 뷔페에서 구워주는 스테이크는 질기고 고기도 별로 맛이 없는데 여기서는 무슨 고기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굽기도 좋고 무엇보다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서 뷔페에서 먹은 스테이크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4접시 정도 리필을 해서 먹었고요. 호텔방에 돌아온 뒤에는 마침 이날이 와이프의 생일이라서 조각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파티도 했습니다. 노보리베츠에서 생일 케이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차로 왕복 20분 정도의 거리에 디저트와 간식거리를 파는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사왔습니다. 케이크는 맛있었고요. 유리 부케도 재밌었어? 응? 어땠어? 어땠어? 어디가 제일 좋았어? 곰돌이. 어?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봐서 좋았어? 테이프카. 케이블카 탔지? 그치? 여기 테이프카. 케이블카가 제일 재밌었어? 테이프카. 응, 알았어. 빠이빠이. 빨리빨리. 빠이빠이 해줘. 테이프카. 여기 곰돌이. 어느새 도쿄로 돌아가야 하는 7일차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왔는데요. 신치토세 공항에 내렸던 여행 첫날에도 비가 왔는데 집에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비가 오네요. 아무튼 조식도 호텔에서 먹었고요. 대게는 안 나왔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노보리베츠는 글쎄요. 이곳에서 사용한 식비, 입장료, 숙박비 등을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관광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광지로서 이미 오래전에 대규모 개발을 끝내고 그 이후로 크게 정비를 하지 않은 건물들이나 시설들을 보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시는 방문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렌터카를 반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채웠고요. 일본도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많은데 여기는 일하시는 분이 카드도 받아주시고 기름까지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렌터카가 밀집된 곳에 있는 주유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른 주유소와의 경쟁이 치열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렌터카를 무사히 반납하고 신치토세 공항의 국내선 터미널로 왔습니다. 첫날처럼 역시나 사람이 많았고요.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출국하실 때 여기를 먼저 들르셔서 식사나 쇼핑도 하시고 연결 통로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출국하는 시간이라 국제선 터미널로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고요. 할머니의 육아 퇴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유리가 계속 짜증내고 울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러진 않았는데 2살이 지나니까 이제는 싫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자기 고집도 세고 그런 시기입니다. 출발 전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기가 국내선 3층에 있는 푸드코트에 있던 가게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메뉴들을 시켰고요. 양도 많고 맛도 좋았습니다. 또 시샤모 구이도 시켰는데요. 이 시샤모라는 거는 홋카이도에서 잡히는 일본의 물고기 중 하나인데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도 단골 안주일 정도로 술이 확 땡기는 그런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홋카이도에 온 김에 시켜봤고요. 저게 1,400엔이었는데 당연히 맛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네다에 도착할 쯤에 밖을 보니까 도쿄 시내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하네다를 잘 이용하지도 않고 홋카이도에서 출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몰랐는데 이 도쿄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도쿄 타워나 아자부다이 힐즈 같은 건물들도 보이고 이제 진짜 집에 왔구나,
홋카이도 여행도 끝났구나. 네,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반품했습니다.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256기가가 부족해서 512기가 제품으로 다시 구매를 했고요. 애플 스토어에서 산 거는 개봉을 해도 2주간은 반품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 2017년에 와서 8년을 넘게 살았는데 홋카이도를 드디어 가보게 되었네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고 매력적인 관광지였습니다. 일정상 많은 곳을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만약 다음에 홋카이도에 가게 된다면 눈이 쌓여있는 겨울에 니세코나 토마무, 여름에 시레토코에서 트레킹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여행을 해보니 그런 곳은 유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살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가을에도 일교차가 크고 이동 시간도 길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